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의11의 조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저도 필름으로는 그때 개봉 이후에 다시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 왠지 좀 그 영화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이제 올드보이 나오고 그러면서 역시 뭐 복수로나 이거 올드보이 얘기를 하시면 사실 그 앞서 있던 공동경비구역 GSA를 뭐 폄하했다고 하기 좀 그렇고 좀 언급 안 하는 경우가 좀 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굉장히 좋고 이후 영화들에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이나 어떤 스타일, 앵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서 좀 많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작품이어서 느낌이 좀 좋네요, 진짜. 네, 아무튼 옆에 그 임재영 조명남 나오는데요. 일단 뭐 큰 박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SA 작품의 조명 감독을 했던 임재영입니다. 네. 뭐 먼저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오늘 이런 진행을 맡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보다 보니까 취조실이라던가 혹은 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뭐 세트 등등 여러 곳에서 그 이면에 있을 그 카메라 밖에 있을 뭐 조명기라던가 감독님의 존재 같은 것들이 좀 깊게 느껴졌거든요. 뭐 간단하게 감독님 좀 굉장히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시면. 네, 저도 이 작품 한 10여 년이 됐는데요.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시사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시사회 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정말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마침 얼마 전에 만든 그 작품처럼 한군데도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작품을 제가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영화가 또 마지막에 엔딩 마지막 씬이 참 감동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저는 영화를 많이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엔딩 씬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마무리 짓는 작품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마지막 씬이 씬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도 또 봐도 그런 느낌이 아주 그대로 이렇게 와닿네요. 마지막 장면 말씀하셨는데 최근 아시는 분들은 뭐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타란티노가 왜 장고 군대 추적자 때 일본에서 한국 기자들하고 약간 인터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봉준호와 박찬욱을 좋아한다. 두 사람 영화 중에서는 특별히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과 박찬욱의 공동경비구역 JSA를 좋아하는데 JSA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최근 한 10수년 동안 본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라스트 씬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네,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진 감독님이죠. 시로의 섬이라는 작품으로 1988년 조명 감독으로 입봉을 하셨고요. 사회찬미뿐만 아니라 사회찬미도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차정남 조명 감독님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명부 생활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두영 감독님과 임권택 감독님 양쪽을 오가시면서 내시, 뽕 그리고 안개마을 같은 정말 다 아실만한 작품들의 조명부로서 이렇게 착역을 하셨고요. 워낙 많은 작품들을 하셨는데 굵직한 작품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정말 주목받는 젊은 멜로 영화였죠. 접속과 정사라는 두 편이 일단 있고요. 또한 이런 장르성이 강한 작품들로는 텔미 썸띵과 공동경비구역 JSA 이렇게 또 두 편이 있고요. 하여간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김희식 감독의 얼굴 없는 미녀 그리고 최호 감독의 사생결단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던 테크닉이 뛰어났고 조명이 괜찮았던 인상적인 조명을 보여줬던 그런 작품들에서 임재영 감독님의 성함을 뵐 수가 있고요. 공동경비구역 JSA는 그의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라는 작품에서 깨지긴 했지만 이후에 어떤 이른바 그 천만 영화라고 불리는 그 한국 영화 흥행작들의 어떤 뭐 어떤 그 기점, 기폭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였는데요. 사실 뭐 감독님 말씀처럼 저도 이 영화가 그렇게 오래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봤는데 영화 시작할 때 보니까 그 CJ 엔터테인먼트라고 딱 그 글자만 뜨더라고요. 지금 뭐 CJ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어린아이들이 뭐 바닷가 가까이서 촉 그리고 불꽃 쏘올리고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요즘 CJ 영화들인데 이때만 해도 그런 오프닝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그 클래식하고 우리 고전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서 보는 내내 좀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감독님에 대한 설명을 쪽에 제가 좀 간략하게 쭉 드렸는데 먼저 이 공동경비구역 JSA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역시 이 작품 하면 그 갈대밭 장면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갈대밭 보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직접 그 참여하신 임지영 감독님도 실제로 이쪽에 좀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고 갈대밭 장면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전방에서 포병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그쪽 원래 그 극중에 나오는 그 갈대밭은 그 밤에 촬영할 부분이 아니고 낮에 낮도 이렇게 석양 부분에 이렇게 찍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금강 쪽 하고 쪽으로 가면은 충남 서천 그 갈대밭을 헌팅을 가서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거를 그 석양으로 이걸 전체를 좀 씬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 분량 부분을 갖다가 이제 물어봤죠. 여기서 찍을 그 시간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그 타임을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석양 무렵에 이 중요한 씬을 그 톤을 유지하면서 하루에 이제 찍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쉽지는 않겠지만 좀 밤으로 이 씬을 좀 이렇게 바꾸면 일관된 그 톤으로서 분위기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박 감독님이 참 그런 부분을 이제 편하게 받아주는 게 참 좋은데요. 또 그렇게 편하게 이제 그 작품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미처 이제 박 감독 쪽에서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만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우리는 그때 이제 헌팅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며칠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생각해보니 지금 의견 낸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밤으로 바꾸겠다. 대신에 그 부분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바꾸면은 전체적으로 다 앞뒤로 다 이렇게 밤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밤을 이제 많이 가져가면은 이제 조명 장비를 많이 쓰게 되고 예산이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찍게 되었던 겁니다. 막상 또 찍고 나니까 또 뭐 이렇게 일하는데 상당히 또 힘들어지고 또 괜히 얘기했나 할 정도로 그렇지만 또 영화는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시사를 이렇게 마치고 보니까 역시 그 선택을 잘 했고 받아준 박 감독님한테 뭐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갈대밭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갈대밭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 공간이 뭐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월경이라 그럴까요? 이제 완전 경계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 맞닥뜨리는 지점이어서 그 밤에 만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개로 시작해서 시선을 교환하게 되는데 그 느낌이 말씀하신 그런 밤의 느낌이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현장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무지하게 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마침 옆으로는 이제 그 금강 그 저기가 흐르고 있어서 정말 겨울이었고 또 이게 강이 흐르는 옆이어서 그런지 유난히 아주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한두 번에 그 걸쳐서 그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그 재촬영도 이렇게 했었고요. 어쨌든 그 이 작품에서 그 뭐 추위라고 얘기한다라면은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병아리 뭐 이렇게 병아리 뭐가 됐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행성 그 강원 행성입니다. 그 첫 촬영지였는데 뭐 추위하면은 그쪽하고 서천 갈대밭하고 돌아와주는 다리 뭐 이 세 곳이 아주 굉장히 아주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 북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갈대밭은 아주 뭐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는 그 당시에도 이 작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처음에 이 그 공동연구역 JSA라고 하는 작품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굳이 뭐 전쟁 영화로 분류해 보자면 뭐 이런 전통도 그 당시에 거의 없었고 또 박찬욱 감독은 사실 또 이 작품으로 사실은 이제 흥하게 되신 거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흥행 감독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미진한 측면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참여하시게 된 어떤 계기라 그럴까, 어떤 믿음 이게 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오늘날 그 정말 박 감독님이 그 이제 뭐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이제 그 연출하셨고 개인적으로는 박 감독님하고 JSA 한 작품을 같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른 작품들도 훌륭하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 그 저기는 JSA 공동경구역 JSA가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그 참여하게 된 계기는 맹필림에서 이제 접속이라는 작품을 끝내고 또 이제 그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소재가 돌아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시나리오가 단단하게 준비된 그런 작품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전체가 다 낮이었고 또 이거를 그 회사에서 얘기할 적에도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서 좀 끝낼 그런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고 보니까 역시 이걸 좀 이렇게 가볍게 어떻게 해 나갈 그런 계산인 모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시나리오를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하나의 스텝 입장으로서 이제 그 전달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쪽도 역시 그 이제 그 시나리오나 뭐 감독님께서도 하나 수정하니까는 또 하나가 욕심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콘티를 딱 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지금 영화에 보신 것처럼 그 콘티하고 이 영화하고 거의 99%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구나. 하여튼 그래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작업에 임하게 된 거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그 지금 완성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그랬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공동경비구역 그 끝내시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본 건데 박찬욱 감독님은 그 복수는 아이 것 그 다음 작품도 굉장히 같이 하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이제 좀 거절을 하시고 알고 있어요. 좀 거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뭐 대단해서 거절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 이재영 감독의 그 스캔들이라는 작품이 이미 그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죠. 그 뒤로 제가 박 감독님 작품을 한 편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감독님은 그 접속에 이제 장윤현 감독님과도 접속 이후에 쭉 같이 하셨고 또 그 정사 이후에 또 이재영 감독님하고 말씀하신 스캔들 등에서도 계속 같이 하시는 그 감독님들 어떤 믿음이나 신망 같은 게 굉장히 좀 두터우신 것 같아요. 뭐 좀
비결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감독님들이 이제 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그 영화 그 조명 작업이라는 게 이게 정말 생각대로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편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현장에서 표현하기가 사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당연히 저렇게 뭐 이렇게 나오나 보다라고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보시는데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좀 컨셉도 정해야 되죠. 그 어떤 뭐 촬영 감독과 좀 뭐 이렇게 연출자와 또 이렇게 이 저기를 이렇게 감안하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자 이런 좀 분위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가장 이제 그 놓치지 말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해야 할 표현이 이제 그 일관되게 지속적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현장에서 그 제가 이제 그 일이 좀 이렇게 좀 빠른 편은 아닌데 어쨌든 영화가 이제 그 이렇게 시사를 통해서 좀 잘 나왔다 하면은 그걸 보고서 다음 작품을 또 찾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요. 그 좀 더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자면 그 현장 영화 현장 촬영 현장에 가보면은 사실은 정말 제일 고생하는 게 저는 그 조명부 같거든요. 뭐 일단 장비부터가 장난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 다른 부서들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렇게 영화 현장에 제일 처음 와서 제일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정말 처음과 끝까지 계속 있는 사람이 조명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그 충무로에서 어떤 도제 제도로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정말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오셨는데 그 촬영이나 연출 혹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조명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매력을 느끼셨을까? 그 근원 같은 게 뭘까 좀 궁금하거든요.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제가 뭐 그 선배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영화계를 들어왔고요. 영화계 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영화라는 이 상황을 굉장히 동경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인이 배우 옆에 가서 이렇게 배우도 보고 할 수 있나?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세계하고는 이제 뭐 전혀 이렇게 가볼 수 없는 동떨어진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선배분께서 나를 따라서 좀 촬영을 가보지 않겠냐 했을 때 그 촬영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그 나도 그런 현장을 가볼 수가 있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좀 아무 그 토 달지 않고 좀 제발 좀 데려가 달라. 그래 그 젊은 혈기에 뭐 특별히 할 뭐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만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적인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영화 현장을 얘기하니까 뭐 그러고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처음에 그 했던 게 이제 돌아가신 이영표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그 배우 수업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당동 그 대학 중앙대 그 대학극장 그 극장 안에서 이제 찍었던 것 같아요.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영화의 인생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이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는 지금 뭐 30년 전이니까 그 영화 현장 그 상황이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죠. 뭐 다른 저기도 뭐 마찬가지였겠지만 영화 환경이 정말 열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 선배와 주변 이런 스태프들을 봤을 때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런 계속 이제 궁금해하고 했었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지니까 그 육체적인 힘든 거는 그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제 시스템에 뭐 월급도 받고 이렇게 하던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 저기였기 때문에 큰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자진해서
해서 이제 그 참여를 했죠. 어릴 때부터 어차피 뭐 그 큰 작품이나 작은 작품이나 뭐 똑같이 참여해서 뭐 한 달 채우면은 뭐 봉급받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좀 큰 작품, 대작을 좀 참여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은 경험을 좀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정말 좀 이렇게 이제 주연 감독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많은 것 경험을 삼아서 내 노하우를 좀 갖춰서 내 실력을 한번 이제 표현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그 조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빛을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뭐 시나리오 작가나 뭐 소설가들에게 뭐 좋은 소설을 쓰려면 먼저 뭐 사람을 이해해야 돼 뭐 이런 얘기처럼 굉장히 좀 막연하고 참 모호하게 들리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권유로 이렇게 영화 현장에 뛰어드시고 난 다음에 계속 뭐 전문 지식에 대한 어떤 갈증이랄까, 혹은 누군가로부터 뭔가 이렇게 습득해야 되는 등등 이렇게 뭔가를 배워나가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고충이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럴 때 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뭐 이제 그 뭐 30년도 훨씬 넘었죠. 근데 저희들이 그 이제 조명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지식을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책들이 전혀 이제 없었죠. 그래도 뭐 청계천 옛날 지금 없었지만 그 책방을 이렇게 다 뒤져봐도 그 조명에 관련된 또 영화에 관련 서적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있다라면은 이제 그 일본 그 단카메라 그 교본에 이제 극한 그 조명이라는 몇 글자 나오는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전부였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차에 마침 그 외국을 가게 되는 이제 그 작품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외국 촬영 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운 좋게 제가 거기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그 미국 LA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영진이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영화 그 학도들 많이 이제 그 기자들이 보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그 라이팅 모션 픽처라는 그 뭐 오픈 라이팅 모션 픽처라는 그 책과 로케이션 라이팅 모션 픽처라는 책을 이제 2권을 사와가지고 송월에 와서 지금은 영화계에서 이제 그 없지만은 이제 그 하고 이제 그 임권택 감독님 밑에서 이게 이제 그 세컨 아니 포스트까지 했던 그 김성식 감독이란 그 연출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이제 좀 번역을 부탁하면서 이제 번역 백과는 제가 소주를 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정말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보면서 그 수년 동안을 그걸 이제 베풀어서 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또 그걸 번역한 걸 또 보고 또 그 촬영하면 뭐합니까 이게 라쇼를 뜬다고 그러죠. 이제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이제 그런 저기가 없는데 라쇼를 뜨면은 라쇼를 뜨는 데 현장소 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한 4, 5년을 갔다가 그러던 순간에 어느 이렇게 저기 이렇게 그 궁금하던 부분들이 좀 이해가 이게 확 되면서 아 그런 그 조명의 기본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제 헤매던 소위 정확하게 어떠한 그 트라이앵글 시스템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라이트 설정 위치도 긴가민가 하고 세우나 보내던 그런 그 상황들이 일시에 딱 정리가 된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어느 시점에 계속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은 아 이게 획일적인 소명만 내가 하고 있구나. 이제 뭐 기본적인 그 저기 설치 방법은 이렇게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정해진 틀에서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걸 가지고 마치 조명을 아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응용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배우가 감정을 가지면 빛도 그 배우 감정에 못지않는 빛도 감정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좀 이렇게 분위기 라이팅을 좀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조명 그 표현을 좀 변해 뭐야 하여튼 그런 그 변화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뭐 조명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뭔가 좀 그 사실주의적인 조명보다는 뭔가 좀 이 좀 빛이 좀 그 이야기나 캐릭터에 좀 개입하는 약간 좀 표현주의적인 약간 그런 기법을 좀 선호하셨다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조명을 그냥 비친다 해서 다 조명은 아니고요. 그 조명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라이팅도 있고 뭐 이렇게 경험에 의한 방법, 뭐 어느 인물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느냐, 뭐 아름답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작품 시나리오 다양한 그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액션물이면 액션물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멜로면 멜로에 맞는 그 조명 분위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것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고민을 하고 계속 표현을 하니까 그것도 어느 순간에 그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늘 해왔던 10수년을 해왔던 그런 스타일을 생각이 들었다 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기 혼자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100여 명이 현장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거 뭐 새롭게 해야겠다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몇 차 실수하면은 완전히 그 진짜 그 망합니다. 시력 없는 사람으로 저 사람 잘 나가도 왜 이렇게 부벅거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요령껏 재치 있게 이렇게 좀 피해가면서 한 작품에 좀 이렇게 좋은 표현이다라고 하면은 자기 작품에 그걸 좀 더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이 이제 그 해오신 작품들을 뭐 입봉하신 뭐 전후로 나눠도 정말 그 당대 어떤 정말 중요한 작품들, 걸작들에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역시 그 차정남 조명 감독님 밑에서 그 이두영, 임권택 양쪽을 이렇게 막 정말 그 스타일 다른 두 감독님 양쪽을 오가신 게 굉장히 큰 지금의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명부로 참여하신 작품들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내시 혹은 안개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두영 감독님의 그 내시 같은 경우는 그 황실이죠. 그 내부의 어떤 굉장히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 또 안개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 수몰된 지역에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을 감싸고 있는 굉장히 좀 음산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참여하셨던 그런 작품들을 좀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내시라는 작품은 이제 안성기 씨하고 그때 그 내시의 그 공내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이동에 가면 그 해양 세트장이라고 있었습니다. 해창 세트장인지 했는데 그 우이동 숲에 그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국내부를 지어서 이렇게 이제 그 영화의 그 국내부를 다 이제 촬영했습니다. 안개마을 같은 경우는 그게 단양 지금 이제 수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아름다운 마을을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수몰 지역이라고 이제 결정이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마치 이제 그 세트처럼 비어 있는 그 마을에 가서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는 촬영 기간으로서 그 작품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안성기 씨하고 정윤희 씨, 그 두 분이 이제 하죠. 그때 이제 촬영하시는 정일성 촬영 감독님, 우리 그 이제 스승이신 이제 조명 감독 차정남, 그분하고 이제 그 제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또 뽕도 마찬가지입니다. 뽕완은 조수로서 제가 참여를 했고 뽕3는 제가 이제
조명 감독으로 이제 돼가지고 제가 직접 조명 감독을 했던 작품입니다. 저는 그냥 뭐 막연한 궁금증인데요. 사실 막연하게 뭐 목공 같은 그런 작품들은 과연 어디에 그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건지 어떤 역할로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건지 약간 좀 막연하기도 하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뽕 아니요? 목봉 시리즈 약간 그 약간 야외 로케이션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그 강렬한 빛 이런 것들이 그 인물들의 어떤 심상이나 이런 이야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게 그냥 자연광인지 인위적인 이게 좀 잘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뽕와는 제가 이제 조수로서 이제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제 빛의 컨트롤은 이제 제가 괜찮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건 이제 최정남 조명감독께서 이제 워낙에 그분은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조명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투박하다고 그럴까요? 아주 그 굉장히 그 개성 있는 라이팅을 이제 표현하시는데 그 하여튼 그 오픈 실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주 그 명부 그러니까 명암 그 안부 명부가 이제 분명한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이제 있는 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표현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시간 조금 더 뒤로 가서 그 접속과 정사가 아마 그 시기를 대표하는 그 당시 한국 영화 그 멜로 영화의 두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영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접속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그 도시의 어떤 불빛이라 그럴까 그 진짜 그 도시 안에서 정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정말 그 익명성의 사람들의 어떤 쓸쓸한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사는 그것과는 또 굉장히 다른데 역시나 쓸쓸하면서도 특히 제가 정사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그 이정재가 이제 방에 혼자서 뭐 TV를 보던가 그냥 뭐 자기 일을 할 때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집에서 뭐 휴일 같은 날 그냥 무료하게 집에서 TV 볼 때 뭐 그냥 거실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 위에 그 불이 잘 안 켜잖아요. 근데 이전까지 다른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꼭 뭐 실내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꼭 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위적인 조명이 확 들어와가지고 세트 같은 느낌도 주고 그랬었는데 정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좀 놀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접속과 정사라고 하는 이 정말 그 당시를 대표하는 두 멜로 영화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작품의 빛을 한 사람이 이렇게 조율했다라는 게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좀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그 시나리오를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접하게 되면 그 시나리오를 이제 번이가 읽고 그 배우들 인물들의 이제 성격과 그들이 정말 그 고독한 자들이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개인별로 이렇게 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조명 라이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개인으로 나눠졌을 때는 또 어떻게 이 분위기를 해야 될 건지를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에다 그걸 조금씩 이제 다 표시를 해놓죠. 큰 그림은 머릿속에 이제 담아놓고 어떤 씬을 했을 때 그 이 조명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조명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예를 들어서는 좀 외로운 사람이다. 접속을 치면은 이제 전도연 씨 같은 그런 쪽에서 정말 그 모르는 사람과의 그런 그 계속 그런 저기를 통해서 그 본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사랑 또 찾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는 그런 저기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인위적인 조명을 사용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감정에 맞는 그 상황의 분위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그런 그 저기에 맞게 그런 표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네. 그게 참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걸 또 해야만 되고요. 네. 그 다음 상영 회차가 이제 텔미 썸띵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작품들을 보신 세대 같으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던 작품.
8월의 크리스마스의 한석규와 심은하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 테미 썸띵 그 당시에는 거의 그 카피가 그랬어요. 뭐 한국 최초의 무슨 하드코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뭐 이렇게 그 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좀 화제가 되고 충격을 줬던 작품인데 그 감독님이 작업하셨던 작품들 중에서 좀 이른바 그 센 영화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텔미 썸띵이나 그 김인식 감독, 김혜수 주연의 그 얼굴 없는 미녀 이 두 편이 뭐 그게 뭐 그렇다 이 세다라는 표현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건 좀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에요. 그 텔미 썸띵이랑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뭐 다음 회차까지 보시려고 오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뭐 텔미 썸띵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텔미 썸띵도 그 1999년도인가 이렇게 그 작품이 굉장히 그 잔인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참 이 작품을 그 조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입부 부분에 도입부 부분에서부터 이제 뭐 시신을 이렇게 해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그 시체실의 분위기로 이렇게 형광등을 켜고 이렇게 가야 하나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영화는 좀 뭔가 이렇게 사실을 좀 떠나서 좀 드라마틱하게 조명을 좀 별도로 좀 하자, 표현을 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시신을 갖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소위 이제 그 후보 조명이죠. 부분적인 라이팅을 이제 포인트를 줘가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석하고 오히려 그 시신을 그게 어둡고 밝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황을 봤을 때 관객들한테는 더 어떤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컨셉을 정하고 표현한 그런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작품 내용도 좀 이제 이해 안 되고 좀 난해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부분을 쫓아가면서 정말 그 촬영과 조명을 정말 아주 그 힘들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맞게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 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피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다른 영화에서의 피와 뭐 퀄리티가 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난히 그 핏빛이라 그 핏빛 하드코어라 그럴까 피의 느낌 이런 것들이 뭔가 정말 싫을 정도로 잘 표현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장면 때는 뭐 특별히 뭐 일이 없으셨나요? 그 엘리베이터는 이제 그 세트에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세트 그때 피가 많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조명하고는 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강한 빛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연기자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접속 끝내시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장윤영 감독님하고 텔미 썸띵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 변화를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제 다양한 작품을 이제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접속의 조명의 그 방법을 텔미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지금의 텔미가 나오지가 않았을 테고요. 그런 그 나름의 그 노력이 또 그런 준비된 그런 저희가 항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정말 그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실 때 좀 조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 보시는지 그리고 좀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조금 인상에 남았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병이라고 그런 걸 이제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조명을 가장 먼저 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그 빌리언 달러 베이비하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작품이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생각할 그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 조명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탐나는 좀 해보고 싶은 장르가 스포츠 영화 혹은 호러 영화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도 의외로 그런 작품은 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런 것 탓이 전혀 뭐 의뢰가 들어왔다가 좀 해보고 싶은 뭐 욕심도 없어요. 아니 뭐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지만은 이제 바쁠 때는 또 표현했던 작품들을 했었고요. 지금이야 뭐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작품 말씀. 저는 이렇게 좀 뭔가 그 옛날 작품 중에서 좀 고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그 두 작품을 좀 골라주시니까 너무 신선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 또 감독님이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바로 그 라이트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공동경비구역 JSA를 끝난 다음에 그 명필로와 같이 그 라이트림이라고 하는 그 조명 업체를 이렇게 만드시고 굉장히 좀 그 다른 데도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JSA를 끝내고 라이트림을 좀 설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그 당시에 계기라든가. 그 지금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남측 초소하고 북측 초소를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소위 그 라이팅의 이제 주광이라는 이제 그 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광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게 어떤 그 일관된 조명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도 있어야 돼요. 북측 초소에도 그런 똑같은 광량의 그런 그 큰 라이트가 같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북측을 찍다가 남측을 찍으면은 이 같은 그 어떤 콘트라스트의 그 분위기가 항상 일관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큰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스케줄 나는 대로 이제 빌려다가 했는데 어느 날 라이트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톤이 튀는 거죠, 소위. 그 밝기가 튀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애먹었던 이제 그런 그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다 표현하고 작품이 끝났는데 마침 이제 결과도 잘 나오고 흥행적인 결과도 잘 나오고 해서 좀 그 라이트를 한 대 세 개 살 수 있게 좀 값을 좀 해달라. 또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해서 내가 이 그 JSA를 하면서 그 참 그 라이트 한 대 없어가지고 정말 그 멋진 애를 먹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라이트를 한 대만이라도 좀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좀 값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맨필름에서 그렇다면 일부를 이제 투자를 할 테니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좀 많은 수량의 라이트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편하게 그 라이트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작품에만 그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라이트림이 이렇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중심에 두고 북쪽 초소와 남쪽 초소를 이렇게 일정한 그 광량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이제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카메라 앵글을 바꾸거나 뭐 혹은 뭐 갑자기 뭐 이게 장면을 전환하게 됐을 때 이게 확 눈에 튀어버리니까 네.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쪽에서 이게 비치던 것이 라이트 방향으로 카메라가 등을 짓고 이렇게 남측서를 찍으면은 한쪽은 플라트해지겠죠. 또 북쪽을 찍으면은 역광이 되겠죠. 이거를 카메라가 바뀔 때마다 이미지 라인에 맞춰서 하나의 빛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그 하나 가지고서는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래 장기간 이제 촬영하는데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줄 수 없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없는 가운데서도 이제 뭐 다른 걸로 대체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겪었던 애로사항들 그런 점이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두 가지 공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영애가 이병헌과 이제 김태우를 각각 신문하는 취조실 같은 경우에 뭐 설정은 건물의 취조실이지만 세트인 것 같아요. 네. 밖에서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추는 세트인 것 같고 또 그리고 북측 초소 밑에 약간 지하 벙커처럼 있는 거기도 과연 어디에서 빛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하 실제 공간인 것 같은데 거기도 세트인 것 같고요. 그 두 공간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특별하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하 벙커 같은 경우는 각자 한마디씩 하고 그럴 때 내릴 때는 조명이 각각 바뀔 때의 느낌하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음악 틀어놓고 즐기면서 놀 때의 어떤 느낌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지하 벙커는 그 시나리오가 처음 나올 때부터 분위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박 감독님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그 세트장에서 그 씬을 찍을 때까지 또 답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백일등 하나 설정하고 가면 되는데 북측 지하 초소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라면은 항상 백일등을 그때 켜놓고 있을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다른 어떤 등을 갖다 설정하는 것도 우습고 또 프레시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서로 이렇게 몇 개씩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습고 물론 뭐 하는 무엇이든 결정하면은 뭐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사실적인 느낌 이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답을 찾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세트 다 하고 뭐 배우들 다 앉아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문이 이렇게 딱 닫히면서 그 위에 켰던 빛이 빛 배우에 떨어지는 것을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거를 이용을 해야겠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는 이제 백일등으로 이제 돼 있죠. 그 빛이 지하 벙커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정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배우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송강호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이병헌과 신하균 쪽은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나는데 오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면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데 배우한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제약을 좀 많이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그 씬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이병헌 씨 인터뷰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요. JSL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 뒤에 이제 놈놈놈으로도 만나셨잖아요.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와 이렇게 1대1로 붙을 때 자기가 되게 힘든 게 한쪽에만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어느 눈을 보면서 연기를 해야 될지 늘 좀 애매해서 늘 송강호 선배랑 같이 연기를 할 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늘 밀리는 느낌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젊으셨을 때는 더 약간 양쪽면 느낌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보면서 확실히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건요. 그 아까 그 JSA 같은 경우에 거의 처음에 콘티 95, 90%가 거의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뭐 막말로 얘기를 하자면 뭐 배우들이야 그 콘티나 그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를 정말 말 그대로 하면 되고 뭐 애드리브는 자기가 하겠지만 그리고 촬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콘티에 나온 그대로 뭐 앵글이랑 뭐 사이즈 뭐 등등을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명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완벽하게 뭘 어느 정도의 강도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이제 현장 상황을 보고 그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컨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그런 유사 작품들을 또 이제 그 조소 시절에 많이 또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했던 경험을 이제 노하우로서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노력해서 익숙했던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이런 작품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한 표현을. 그리고 또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이 감독님들의 어떤 갑작스러운 욕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조명부가 굉장히 힘들게 모든 조명 설비들을 막 세우고 설치하고 했는데 뭔가 좀 갑자기 장면을 바꾸거나 뭐 숏을 바꾸거나 등등 그럴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일들은 그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임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다 완벽하게 했는데 이거 좀 카메라 앵글을 바꿔야겠다, 렌즈를 다른 걸 바꿔야겠다 하면은 굉장히 좀 기운이 빠지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그런 이제 몇 번의 그런 저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그걸 굉장히 좀 가볍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게 감안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실제로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좀 마음이 덜 섭섭하죠. 아까 그 살짝 말씀하시기로 조금 느린 편이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그 한국 충무로에서 정말 인원도 몇 안 되는 그 조명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조명을 표현하는 우리 조명 팀들과 그 조명 감독들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이제 애로사항을 모르신 분들은 또 우리가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표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신 분들은 당연히 좀 기다리는데 좀 지루함을 느끼어서 좀 느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명을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방송 드라마처럼 굉장히 속도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작품이 원하는 그 시나리오, 배우들의 감정이 있고 시나리오가 원하는 그 인물들의 이렇게 감정과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 느리다고 뒤에서 불평을 하는 건 알아요. 지가 뭐 간질간질하죠. 알지만은 그래도 그 영화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라니까. 그리고 뭐 느리다는 거는 솔직히 이제 모르는 가운데서 뭐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느린 거지. 알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느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 진짜 힘 빠집니다. 특히 좀 어떨 때 제일 좀 섭섭하신가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답을 정해서 뭔가 이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표현을 잘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경우에 인해서 분위기가 이런 거 아니다. 좀 다른 식으로 좀 해달라 이랬을 때는 굉장히 좀 순간 혼란이 올 때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부분인데 중간에 이렇게 딱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이제 섭섭하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작품 하다 보면은 한두 번씩은 꼭 있는 일이니까요. 저 지금까지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라고 하면 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 영화가 좀 변해오는 과정에서 어떤 분기점이 될 만한 작품들이 늘 있고 변화의 양상이 굉장히 커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감독 혹은 뭐 이런 스태프들은 좀 일종의 좀 도태되거나 그런 어떤 굴곡의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접속과 정사가 등장하던 때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SA가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던 때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늘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봉하실 때 계셨던 주변의 어떤 촬영 감독님이나 뭐 다른 분야의 스태프들이 지금까지 계신 분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좀 젊은 영화 인력들하고 좀 호흡을 좀 같이 맞춰 오셨던 분이 이제 이제는 돌아가신 유영길 촬영 감독님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꾸준히 해오시고 늘 그럴 때마다 사실 굉장히 부단하게 좀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라던가 업체를 설립하시고 등등. 그럴 때마다 조금 늘 좀 변함없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끌어주는 힘이라 그럴까. 그게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앞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쉬워 좀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번역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이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창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있으나 표현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이 장비를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나 하면은 누구도 우리의 이렇게 안타깝고 좀 열정적으로 이런 저기를 갖다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이제 도움이 줄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허리웃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했을 때 우리 현장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생각은 있지만은 장비 부족으로서 표현이 안 된다. 소위 이제 큰 광량의 라이트라든가 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그런 이제 수량들의 라이트들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마련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하에 마침 저에게 이제 작품을 많이 좀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작품 받는 캐런티라고 할까요? 이제 캐런티나 장비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받으면 그때 정말 달러가 비싸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비싸게 장비를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새롭게 새로운 장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노력을 좀 높이 사고 또 결과도 좋으니까 저를 이렇게 많이 찾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조명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처라 그럴것 혹은 비전, 여전히 영화 속에서 어떤 조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심상을 더 주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요즘에 다시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떠신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필름 세대인데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사실 현장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영상을 표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필름과 디지털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조명이라는 거는 디지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만큼 그 필름에서 그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디지털이 대신 표현해 주는 만큼 또 입자가 아주 그 디테일하게 이제 그 인물들이라든가 그 의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조명은 더 위로 이렇게 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그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그 탤런트들 이렇게 연기자분들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이렇게 잡으면 소위 그 땅구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 필터로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디지털 카메라에 맞게 어떤 그 조명의 어떤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그 노출과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개입되고 잘 이렇게 한 그런 그 상황에 맞게 표현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서 뭐 조명 없이도 그냥 찍을 수 있어. 그래도 나와 뭐 이래 하는데 사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작품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요즘 뭐 정말 핸드폰으로 보통 게 다 되죠. 그렇지만 핸드폰으로 찍어도 조명을 그 기술적인 조명을 적용을 하고 표현한 거는 하지 않았을 때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명은 카메라가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된다 하더라도 조명은 그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디지털 카메라하고 빛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 어떤 ISO가 이렇게 높다고 해도 그런 저게 2천, 3천이 ISO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남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정말 그 치고 빠지는 소위 그 조명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부분을 이제 그 활용을 해서 빠져나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라이팅을 잘 해서 표현하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작품의 그 좋은 영상이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혹시 뭐 객석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막할 너무 좀 힘든 질문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전부터 뭐 조명부로 일하실 때 혹은 입봉을 준비하시고 하실 때라든가 입봉을 한 이후에도 그렇고 늘 뭐 빛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막연한 물음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오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해하신 것 같으신가요? 사실 이제 그 빛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빛을 이해하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인공빛 소위 그 라이트들이 아주 그 굉장히 그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아트별로 또 키로별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 라이트 소위 이제 그 일반적인 뭐 3200 텅글텐 그런 빛도 있지만은 이제 그 키노플로라고 해서 형광램프도 있고요. 뭐 그 외에 아주 다양한 그 광지를 갖는 라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표현되는 그 장비를 가지고 아무 그 생각 없이 어떤 씬이든 간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게 또 그 씬 분위기하고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향성 라이트하고 이 확산성 라이트를 잘 이렇게 그 선택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저기를 그 하나의 자기 노하우로서 이게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에 그 LED 조명이랄까요? 사실 그 조명 쪽도 그 장비가 굉장히 그 경량화되고 좀 경제성을 많이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최근에는 LED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 이제 모든 라이트는 다 이렇게 해외에서 이게 수입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한국 자체 내에서 생산된 라이트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 키노플루라는 라이트가 있는데 이 LED는 그 키노플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이렇게 이제 어떤 필라멘트가 달려있는 램프가 아니고요. 이게 반도체는 이제 그 발광이 되는 그 LED인데 이걸 키노플루 대용으로 좀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달러 낭비하고 이렇게 장비를 들여왔는데 이것만큼은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상업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그 LED 라이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 DM 라이트의 그 대표 김동민이라는 그 친구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만들어낸 그 루머스라는 LED 라이트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가 그 성능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인정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기존의 그 키노플루 못지않게 키노플루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고 광질도 키노플루 이상으로 좋습니다. 광질도. 그리고 이 라이트의 그 장점은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이게 꼭 어떤 그 콘센트나 발전소가 없어도 간단한 거는 그런 어떤 몇 대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그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뭐 동굴 뭐 이렇게 산 높이 올라간다든가 정말 전기를 댈 수 없는 이런 적이라면은 그런 거 선호되면은 또 해결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이트를 최근에 개발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보면 늘 다른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영화 현장, TV 현장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고요. 계속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조명 쪽에서 어떤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그 바뀌는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뭐 구체적으로 장비 이름도 아닌데 조명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알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평소에 좀 들게 됐었습니다. 예, 그럼 혹시 뭐 객석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예, 저기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또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인데요. 이렇게 토요일에 좋은 영화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이런 좋은 시간도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참 보통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하면 주로 이제 뭐 배우나 감독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조명 그 중에서도 조명 감독 이렇게 책임을 맡으시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듣게 해서 참 좋았었고요. 진짜 아무리 예쁘고 뛰어난 연기자나 연출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명이 딱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여러 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한편의 어떤 영화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조명 감독으로서 가장 아까 조금 이렇게 섭섭한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뿌듯하다 그리고 이게 참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 그 한 가지는 어떤 게 이렇게 감독님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순간이 혹시 있다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금의 어떤 꿈이 있으시다면 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JSA 같은 작품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참여로서 이제 참가로서 이제 끝나고 결과가 좋았을 때 굉장히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정말이지 이런 작품을 봤을 때 정말 그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나는 뭐 스텝이지만 정말
제작자가 잘 되고 배우들이 잘 되고 모든 저희가 잘 되고 소위 그 작품의 그 하모니가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그 제2의 같은 작품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참여자로서 하나의 그 스태프로서 굉장히 아주 그 영화인으로서의 어떤 그 보람, 자부심 그런 걸 느끼죠. 그리고 어떤 뭐 희열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표현이 이제 조명이 있기 때문에 조명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장소가 아주 좁은 장소도 있고 넓은 쪽도 있고 어떤 상황이 정말 다양하죠. 뭐 천차만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명이 참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조명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조명이 참 잘 풀릴 때는 그리고 그 연출자가 그 배우한테 원하는 그 모든 것하고 빛과 이게 딱 이게 소위 뭐 아다리가 맞았다고 하나 뭐 그런 저기 딱 하나의 그림이 탁탁 맞아지면은 그때는 아주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네. 지금도 설레고. 아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오래 이제 많이 돼가지고요. 잘 안 뽑힙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작품 섭외가 들어와서 이제 그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항상 그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면은 이게 그 열정과 상관없이 굉장히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받으면은 받는 순간부터 항상 막 마음이 떠 있고 언제 현장 나가나 뭐 이런 어린아이처럼 뭐 진짜 뭐 그런 설렘을 지금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JSA 하실 때요, 컨셉 작업하실 때 혹시 촬영이나 미술과 의견 차이나 뭐 표현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품을 표현할 때 이제 할 때는 이제 그 의견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미술보다는 이제 촬영 쪽하고 이제 많이 이제 의견 교환을 많이 하는데요. 촬영 감독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좀 다르게 좀 하고 싶다 하는 이제 본인의 그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일관되게 해왔던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잘 안 맞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은 어느 한쪽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표현을 하죠. 그런 부딪히는 부분은 그 작품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잘 자그맣게 계속 이렇게 그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딪힘이 없이 그냥 또 하는 것도 재미가 없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또 몰랐던 것도 알게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혹시 JS에서 이렇게 장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이 작품은 이제 큰 적용은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지 않는 다리에서 이렇게 조명탄 그 효과를 보시고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조명탄 효과를 어떻게 했나? 실제로 이 작품의 그 조명탄을 하기 위해서 그 조명탄 그 이렇게 섭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명탄을 직접 쏘면은 내딛고 하고 연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불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힘들어한다 얘기를 듣고서 그런 거는 원래 이렇게 조명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조명탄 효과를 갖다가 라이트로 이렇게 다 표현한 겁니다. 그 라이트를 한 100여 대를 갖다가 호공에 달아가지고 그 조명탄 터지는 그 느낌을 그냥 그 딤머라는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뒤쪽에 계십니다. 저는 영화는 아니고 무대 일을 배우는 학생인데요. 혹시 그 앞으로 조명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학생들에게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조명을 선택을 한다면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몸으로서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배우는 세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그 조명을 배우는 이제 그 영화적 일이라면은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게 조명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 힘들고요. 표현하기도 힘들지만은 뭔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색이라든가 뭐 같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조명하면 뭐 이렇게 라이트 가지고 비치고 켜고 끄고 뭐 끊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조명을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은 이 비치는 거 말고도 굉장히 정말 그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그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그 독보적인 능력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조명 그 영화 스텝으로서 뭔가를 하려면 어떤 근성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영화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변수가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영화를 위해서 뭔가를 정말 혁신을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이런 그런 어떤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좀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게 큰 각오를 가지고 하면은 또 못할 것도 없죠. 일단 그 근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질문하신 분이 약간 여자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장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무겁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여자분 구성원들 과거에는 그 장비 수량은 적었지만 굉장히 무거웠어요. 다 이제 그 사람 인력으로 다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장비가 오히려 이제 수량도 많아졌고 장비의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덜 힘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없던 그 휠체어가 이렇게 이제 그 선진국 수준으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스탠딩 돼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정리만 하고 이렇게 밀고 가서 그 탑차에 있으면은 또 그렇게 올려주는 그 저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크게 막 들고 내리고 뭐 이런 그 큰 힘쓰는 거는 촬영할 때 이렇게 펼쳐졌을 때 스탠딩 돼 있는 어떤 뭐 라이트 조금 움직이는 이런 적이지 그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뭐 옮기고 내리고 이런 적에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서요. 여성분들도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여자 그 분들이 조명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 또 질문 있겠습니다. 예,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일반이고요. 우선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 통해서 조명의 역할, 조명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금했던 사항들을 또 다 질문해주신 주성철 기자님께도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인터뷰 중에 그 조명적인 부분에서 좀 인상 깊게 보셨던 영화 2편 언급해 주셨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에 특히 그 조명의 어떤 사용이 그렇게 인상이 깊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 그런 영화사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몸을
담고 계셨었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처음에 그런 조명적인 지식을 얻는데 많이 힘들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책이나 아니면 그런 후배 양성이라든지 뭐 교육 같은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하고요. 그 노인을 위한 나라라는 그 작품을 보시면 그 조명을 얼른 그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명이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작품이 좋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영화의 조명으로서 이렇게 종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그 숙연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 조명입니다. 그 빛 통제를 아주 잘하고 없어야 할 곳에는 빛이 없고 있어야 할 곳에는 빛이 적절하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 것을 이제 볼 줄 아는,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런 작품들을 보면. 왜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지? 내 지금 조명 나도 이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조명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할 게 참 많구나. 정말 고수들은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저는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가끔가다 그 작품을 계속 봅니다. 예. 정말 그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장비를 동원해서 뭐 밤에 이렇게 밝은 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장비를 그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제작진임에도 불구하고 딱 컨셉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고전 영화에서 그 했던 그 라이팅 그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20세기에 그 작품에 적용을 시켜서 아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걸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아주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였죠? 후에 이제 뭐 책이나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어떤 후배들을 양성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저기는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이제 그 후배들을 이렇게 이미 했었고요. 지금은 어떤 그 이제 책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조명 기술이라 해가지고 제럴드 밀러슨 작가 했던 그 영진이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그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유사 작품, 그 이제 그 영화 조명에 대한 관련된 이 책들의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이제 그 관심 있으시면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쉽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 양성하는 부분들은 요즘에는 각자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혹시 그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그 노인을 위한 나라 어떤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특별히 좋으셨던 장면 혹시 있으세요?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잖아요.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총속이 집한 어느 한 분인데 그 밤거리입니다. 밤거리고요. 그 밤거리인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설명하기는 좀 한데 어쨌든 그 밤거리 시골의 그 밤거리인데 아주 그 어두운 그러면서 그 작품에 맞게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인데 빛이 답답할 정도로 그 빛을 제한했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있고 관객이 보려고 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표현이 딱 잘 돼 있습니다. 디테일은.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나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경우는 그 체육관 같은 거 있죠. 금토리 그 체육관. 네. 그 흰기스인가요? 같은 그 여자 배우하고 그 저기 했을 때 그 체육관의 그 분위기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다 좋지만은 기억을
그걸 빨리 떠올리자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받으면 끝날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아,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 이영애 씨와 이병헌 씨가 이제 만났을 때 처음에는 되게 밝은 조명 아래 있었는데 그 크레인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갑자기 점점 나중에는 완전히 어두워지는 조명 라이팅이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어떤 씬이죠? 그거 취재할 때. 네네, 취조할 때 그 이병헌의 그 어두워지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부분. 네. 예. 아, 그게- 예, 말씀하세요. 제가 혼자 생각해서 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네.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 아, 예. 그거는 그 후반 작업에서 그 개념을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라이트로서 이게 낮에서 그게 이제 낮에서 이렇게 밤으로 가잖아요. 그게 그죠? 낮에서 이제 밤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그 낮 조명과 밤 조명을 양쪽을 합니다. 양쪽을 해서 그 뒷모의 그 라이트를 각자 연결을 해가지고 낮은 페이드 아웃 시키고 밤은 페이드 인을 시켜요. 오버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후반 작업에서 그렇게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서 낮에서 밤까지 그걸 시조가 됐다, 시간 경과를 얘기를 해주는 그걸 표현한 건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라이트로서 그걸 오버랩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감쪽 같죠? 그게 우리 기술입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조명탄을 그렇게 수쉽게 조명으로 표현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당연히 막연하게 그냥 뭐 CG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들으면서 좀 알게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조명탄은 그 일본의 오겐키 데스카 했던 오겐키 뭡니까 그 러브레터에 참여했던 조명 감독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다리에서 그 조명탄 효과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궁금하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라이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1kg 스네킹을 많이 묶어서 한 100여대를 묶어서 그렇게 이제 그 조명탄 효과를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시부터 텐회동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로서는 거의 제가 뭐 이런 말을 함부로 드릴지 모르겠는데 거의 조명의 영화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느꼈던 컨트라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영화에 가졌던 충격을요. 뭐 연달아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거고요. 아무튼 오늘 그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임재영 조명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